나도 모르게 생각한 생각들. 요시타케 신스케 지음. 네, 요시타케 신스케입니다. 앞에서 스케치를 계속하는 이유가 두 가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그 두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바로 내 기분을 끌어올리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매사에 걱정이 많은 사람이어서 쉽게 불안해질 뿐더러 슬픈 뉴스 같은 것에도 약합니다. 저와 상관없는 일에도 쉽게 침울해지지요. 저도 모르게 좋은 일에도 나쁜 일에도 상상력이란 걸 발휘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 살다 보면 사회인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부분도 많이 있으므로 늘 자신을 격려해 줄 필요가 있답니다. 세상에는 뜻대로 되지 않는 일도 슬픈 일도 많지만 잘 찾아봐요.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별것 아닌 일들에 얼마든지 즐거워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재미난 생각을 많이 하니까 매일매일 즐겁지? 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실상은 그 반대여서 다 틀렸어 라고 자포자기하기 일쑤랍니다. 그래서 더 치열하게 즐겁고 재미난 생각을 계속해야 한답니다. 다시 말해 이 스케치들은 나 자신을 즐겁게 하기 위한 기록이며 정신건강상 필요한 재활훈련 같은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그림 일을 의뢰받지 못한다 해도 저는 이 메모장을 손에서 놓지 못할 게 분명합니다. 제3장 졸릴 때까지 생각한 생각들.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없는 채로 하는 것이 일. 이제부터는 여러분과 함께 좀 더 깊이 생각해보자는 의미에서 먼저 일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없는 채로 하는 게 일이다. 이 말에는 엄청난 반론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긴 합니다만, 예컨대 작가의 경우는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의 강점으로 여기는 부분도 아마 있을 테니까요. 다시 말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없는 그대로 둬야만 자신의 작가성 같은 것이 유지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이 그림은 잠시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그린 겁니다. 뭐든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다는 단점을 어떻게 장점으로 바꿀 것인가. 저는 그 점이 의외로 누구에게나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없는 그대로 라는 말은 요컨대 자신에게 없는 것을 찾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것을 연마한다. 그 비슷한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에게는 그림 채색 작업이 아주 고역입니다. 그걸 참으면서 꾸역꾸역 해오던 시절이 있었죠. 그런데 채색 작업을 남에게 맡긴 후로는 다른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이 수월해지더군요. 이런 경험을 하고 보니까 저는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는 그대로 둬도 되지 않을까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할 수 없는 부분을 없애가며 할 수 있는 것을 늘리는 것이 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굳이 그럴 필요 없이 할 수 없는 것을 그대로 두겠다고 각오를 다지는 사람, 어쩌면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굉장히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이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모든 건 균형의 문제이니 딱 잘라 몰아 말하기는 어렵겠지만요. 당신 덕분에 나는 마침내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참 고마웠습니다. 당신 덕분에 저는 마침내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참 고마웠습니다. 이거 부모님 이야기인가요? 라고 묻는 분이 있더군요.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구나 싶었습니다만 아니에요. 제가 영향을 받은 작품 이야기랍니다. 중학교 시절 제게 굉장히 큰 영향을 준 작품이 있었는데 그걸 오랜만에 다시 읽고는 아, 이제 필요 없어 라는 생각을 하면서 중얼거렸던 말입니다. 그 작품으로부터 엄청난 영향을 받았기에 지금의 제가 존재하는 것이지만 한편으로 그 작품의 영향은 제 안에서 여러 가지로 발효되었고 취향 역시 다양하게 바뀌어 왔으니까요. 과거의 저에게는 그 작품이 굉장히 중요했지만 이제는 그 작품에 이렇게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당신 덕분에 이제 나는 당신이 없어도 괜찮았습니다. 감사의 말이죠. 다만 이렇게 말로 표현하고 보니까 확실히 부모 얘기로 받아들일 수 있겠다 싶긴 하군요. 아니면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얘기 아니냐고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사귀었던 사람, 자신에게 영향을 끼쳤던 사람, 그들에게 이렇게 감사의 말을 하면 어떨까 싶군요. 정말로 당신 덕분에 이제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분명 당신 덕분입니다. 그동안 정말 진심으로 고마웠습니다. 이는 성장했다는 하나의 증거가 아닐까요? 지금까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필요 없어지는 순간 그 헤어짐의 시기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걸 자각했을 때 마지막에 남는 건 역시 감사의 마음뿐이죠. 주어가 빠져 있어서 주어를 빼놓고 그리지 않은 탓에 부모나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이야기로 보인다는 지적을 들었습니다. 덕분에 내 그림 그리는 버릇이 이렇구나 라는 점도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행복이란 해야 할 일이 명료해지는 것. 좋아, 결정했어. 행복이란 것의 의미를 요모조모 생각해 보다가 뭔가가 명료해질 때 뭔가를 결정한 순간이 가장 기쁘지 않을까 하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오늘은 중화냉면 먹어야지 라고 결정했을 때 그때 가장 기분이 고조되지 않나요? 저에게 행복이란 해야 할 일이 명료해지는 것입니다. 좋아, 결정했어. 하고 나지게 외치는 그런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그렇고 결정한 것을 하면 또 생각만큼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땐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하고 자기 안에서 어느 정도 방향이 아니 확실한 각오가 된 순간이 가장 행복에 가까운 심리 상태가 아닐까요? 그렇다면 반대로 어쩐지 행복하지 않다고 느껴질 때는 일단 무엇이든지 결정하는 편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젊으니까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장차 저런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맘먹으면 뭐 안 될 것도 없지. 이렇게 선택지가 아주 많을 때는 오히려 불행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싶어 갈팡질팡하게 되니까요. 저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게 되면 전부 다 해야 하는 건가 싶은 반발심과 더불어 내 앞에 놓인 셀 수 없이 많은 가능성을 마주하는 게 괴로웠던 거죠. 제 경우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다양한 경험이 쌓이자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더군요. 앞으로는 저건 무리일 테고 이것도 못하겠군. 그렇다면 난 결국 저것과의 저것밖에 못한다는 거잖아. 그럼 이것과 이것만 하면 된다는 거네. 그렇게 생각하자 엄청 위안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에겐 행복이란 선택지를 강제로 줄이는 것이었어요.
이것과 이것은 더는 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저것도 못하니까요. 이건 무리다 싶고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줄어들 때 난 이것과 이것만 할 수 있는 것으로도 괜찮아 라는 생각에 이르렀을 때 그제야 굉장히 행복해졌습니다. 뭐든 할 수 있는 젊은 시절의 원동력은 활력이나 생명력일 텐데요. 그것이 의욕으로 이어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반대로 뭐든 할 수 있는 상태, 즉 가능성이 너무 많은 상태가 왠지 모르게 두려웠습니다. 당신은 어느 쪽인가요? 이 고독감은 분명 뭔가에 도움이 된다. 도움되지 않을 리 없지 않은가. 이토록 답답하고 울적한데. 앞서 했던 말과 표현만 다를 뿐 비슷한 느낌의 이야기예요. 이 고독감은 분명 어떤 식으로든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지 않을 리 없죠. 이토록 답답하고 울적한데. 이건 제가 생각을 다루는 데 있어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에요. 내가 경험하는 모든 일은 어떤 형태로든 내게 피가 되고 살이 되리라는 일종의 신념이 제게는 있습니다. 많은 것을 불신하는 저조차도 어쩐 일인지 이 믿음만큼은 처음부터 내 것이었던 듯이 자연스럽습니다. 그 믿음이 내일은 신선한 발상을 떠오르게 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으로도 곧잘 이어지죠. 중요한 건 자신의 생각 하나로 어떤 일이든 그걸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는 거죠. 모든 경험은 다시 돌아옵니다. 아마도 인간의 마음은 그렇게 생각하도록 되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모두 말합니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은 그 길을 지나오길 잘했다고 말이죠. 거기에 대해 좀 삐딱하게 생각하면 20대를 완전히 헛된 시간이었노라고 말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뭐 이미 지나왔으니까요. 지나오는 과정 속에서 지금의 자신이 만들어졌으니까요. 인간이란 과거 자신이 해온 일들은 전부 자신에게 플러스가 됐다고 믿으려는 존재입니다. 자신의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싶은 거죠. 저는 말입니다. 과거에 해온 일들이 도움이 된다고 믿고 싶어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무슨 일이든 도움이 되게 하겠다. 넘어져도 그냥은 일어나지 않겠다. 그런 오기 같은 것도 남보다 곱절이나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독감도 어떤 식으로든 제게 도움이 됩니다. 좀 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열등감이나 시기심 같은 감정마저도 가능하다면 돈으로 환산해 보여줄 수 있을 정도로 제게는 못 말리는 자부심 같은 것이 있거든요. 하지만 기분이 답답하고 울적해지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불안감을 그래서 오늘은 하루 종일 침울했습니다. 라는 상태로 마치고 싶지 않은 거죠. 오늘은 침울했지만 이런 감정을 예금으로 포인트로 쌓아뒀다고 생각하려는 거죠. 내일 왕창 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두세 달쯤 지나면 그렇게 묵혀둔 감정들은 잘 발효되어 근사한 아이디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이 답답하고 울적한 기분만으로도 뭔가 일을 했다고 할 수 있어요. 오늘 하루도 그런 식으로든 내게 도움이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하루를 끝낼 수 없다는 단순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나는 꼭두각시 인형. 누가 좀 조정해주지 않으려나? 나는 꼭두각시 인형. 누가 좀 조정해주지 않으려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 꽤 있지 않을까요? 저는 옛날부터 그런 생각 정말 많이 했거든요. 누가 결정을 해주면 일이 잘 되지 않더라도 남 탓으로 돌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생각의 이면에는 저 자신은 책임지고 싶지 않은 심리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결정해서 맡겨준 일은 열심히 하는 거죠. 자꾸 생각할수록 더더욱 결정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있지 않나요? 저는 무슨 결정을 할 때 모든 선택지에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전부 목록으로 작성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총점을 계산하는데 의외로 별 차이가 없었어요. 난감할 정도였죠. 이것도 다 운에 맡길 일인가 싶은 것이 결국은 총점을 내더라도 쉽사리 결정할 수가 없더군요. 그러다 보니 점점 더 결정할 용기가 없어지고요. 마음 가는 대로 결정해버리고 나서도 그 총점 계산하기를 그만두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 평생을 선택에 진지하게 임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말이에요. 외부에 누가 명령을 할 땐 거기에는 또 수긍을 잘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떠넘길 수 있는 핑곗거리가 있을 땐 그것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알고 지내는 편집자에게 듣고 깜짝 놀랐는데요. 사실 그런 류의 작가가 흔히 있다는 거예요. 부인이 매니저 역할을 한다더라고요. 이 일이 좋다. 이쪽은 안 된다. 그런 식으로 부인의 취향에 따라 일이 속속 결정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사실 저도 작가 기질이 있는 사람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소설의 사파 몇 컷 그리는 일을 의뢰받을 때 어디든 원하는 곳에 요시타키 씨가 여기다 싶은 곳에 그림을 넣어주세요. 라는 식으로 의뢰해올 때가 있습니다. 조건 없이 전부 일이 많은 의뢰를 맡으면 텍스트를 읽어보니 여기, 여기, 그리고 여기가 마음에 든다. 그러니 여기, 여기, 그리고 여기에 그림을 그리겠다며 작업을 시작하는 일러스트레이터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닙니다. 되레 이렇게 부탁하죠. 말씀하세요. 여기, 여기, 여기에 그림 넣어달라고. 그리고 교정지에도 아예 그림이 들어갈 공간을 잡아주세요. 그야 뭐 어느 장면에나 그림을 넣을 순 있습니다. 그림 그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니 어디든 사파 넣을 장면을 포착해낼 수는 있으니까요. 하지만 완전히 저에게 맡겨버리면 일단 텍스트 전체를 연구해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서 거기서 어느 부분이 재미있는지 혼자만의 토너먼트전을 거쳐야 하는 거죠. 이게 재미있군. 이건 재미없으니까 빼자. 그런 식으로 단지 3컷을 그리기 위해 100가지도 넘는 장면을 생각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겁니다. 스스로도 굉장히 효율이 떨어진다 싶은 거죠.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차라리 여기, 여기, 여기라고 정해주시죠. 그럼 그 전후를 보고 거기에 적합한 가장 좋은 그림을 제안할 수 있어요. 라고 말이죠. 선택지가 좁으면 좁을수록 제 입장에서는 폭을 넓힐 수 있으니까요. 그런 타입의 사람은 조건이나 과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아마도 결과물의 질은 높아질 것입니다. 그 조건을 충족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동시에 그 조건에 없는 것을 어떻게 담아내면 좋은가? 하는 점에 집중할 테니까요. 저도 그런 타입입니다. 그러기에 편집자에게는 조건을 다 말씀하세요. 그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이 지내는 일상은 어떨까요? 제 경우 거의 모든 결정을 아내에게 맡깁니다. 예컨대 격시 차려야 할 장소에 갈 때의 옷차림이며 휴일 계획 같은 것들 말입니다. 외출할 거야. 아내가 그렇게 말하면 저는 알았다고 대답하고 무작정 차에 탑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핸들을 잡을 때까지 어디에 가는지 몰랐던 적도 많습니다. 아무튼 저는 뭔가를 결정하는 게 싫습니다. 끔찍이도. 그래서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 게임이나 장기, 트럼프 카드 같은 걸 끔찍이 싫어합니다. 이것과 이것 중에 어느 것을 결정해야 하나. 그런 선택의 연속이니까요. 다음에 버릴 걸 결정해야 하니까요. 그게 도무지 유쾌하지가 않아요. 그보다는 이미 결정돼 있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책이나 영화, 그리고 재생 버튼만 누르면 되는 것이 무척이나 좋습니다. 다시 말해 외길이 좋다는 거죠. 소설이나 영화의 서사, 이야기는 재미도 있지만 외길을 가는 거잖아요. 도중에서 갈라지지 않으니 보는 사람에게 선택을 강요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가는 길을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차 운전은 싫어합니다. 전철이 훨씬 좋아요. 이미 깔려있는 레일 위를 달리는 전철을 아주 좋아합니다. 운전 중에 유일하게 좋은 건 내비게이션이 지금부터 5km 이상 똑바로 가는 구간입니다. 라고 안내할 때 5km 넘게 아무 생각 없이 쭉 가기만 하면 되니까요. 여러분도 마음이 놓이지 않나요? 저는 알아서 선택하라고 하면 선택을 하지 못합니다. 너무 귀찮아서요. 오늘은 이걸 먹읍시다. 그런 식으로 말해주는 걸 좋아해요. 뭐 먹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오면 참 난감합니다. 뭐가 나와도 맛있게 잘 먹을 자신이 있거든요. 절대로 불평하지 않고요. 뭘 던져줘도 즐길 자신은 있습니다. 주어진 것을 즐기는 걸 좋아하니까요. 기본적으로 싸움도 하지 않습니다. 제 의견을 상대에게 들이대는 선택지 자체가 저에게는 없으니까요. 다만 싸우지 않는다고 했다가 그럼 요시타케 씨는 평화주의자군요 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요. 저는 어쨌거나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남의 명령에 따를 뿐이랍니다. 그러니 만약 전쟁터에 나간다면 적을 죽이라는 상관의 명령을 굳이 곧대로 수행할지도 모릅니다. 전쟁이 끝나고 그 일로 추궁당할지라도 난 모르는 일이야. 그건 명령이었어. 라고 생각할 겁니다. 아무리 참혹한 일로 자신의 손을 더럽힐지라도 내가 결정한 게 아니야. 시켜서 한 것뿐이야. 그건 일이었어. 당신. 그렇게 자신을 옹호하려 들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정말 끔찍한데요. 저 같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지 않을까요? 전쟁은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런 이유로 결정하기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오케이입니다. 아내는 결정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그 점에서 보면 우리 부부는 궁합이 아주 잘 맞아요. 지금까지 줄곧 건성으로 대답하면서 중요한 결정을 아내에게 떠맡긴 채로 살아왔습니다. 건성 대답 인생. 분명 이런 삶의 방식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을 테죠. 제 경우는 누구에게 강요받은 게 아니라 스스로 마음 편히 살아가기 위해 그리 된 겁니다. 자연스레 그렇게 진화해 왔다고 생각해요. 아내에게 떠밀려서 억지로 하는 건 전혀 없고요. 결혼하고 나름 즐거운 일을 발견하게 되고 아이가 생기니 또 그 나름으로 즐거움을 발견하며 살게 되더군요. 결국 이건 저를 조종해 준다면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드릴게요. 라는 긍정적인 이야기인 거죠. 나는 꼭두각시 인형. 누가 좀 조종해 주지 않으려나? 내가 하는 것, 선택하는 것, 보는 것, 듣는 것, 몸에서 일어나는 것, 그 모든 걸 복권을 사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장차 다른 어떤 큰 것이 될지도 모르니까. 내가 하는 것, 선택하는 것,
보는 것, 듣는 것, 몸에서 일어나는 것, 이 모든 걸 복권을 사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현재의 상황들이 장차 다른 어떤 큰 무엇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어떨까. 그것이 불쾌한 경험인지 괴로운 경험인지 알 수 없지만 복권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끌어안고 있는 의미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 좀 더 끌어안고 있게 될 수도 있으려나. 어쩌면 그 괴로운 경험이 무언가로 바뀔지도 모르니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복권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돈을 시궁창에 버리는 게 아니라 꿈을 사는 거라고 말합니다. 복권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런 논리를 펼치겠죠. 저도 100번 옳은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꿈을 사는 것이니만큼 복권을 구입해서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지 당첨이 되고 안 되고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래도 어쩌면 당첨될 수도 있을 테니 만약 당첨된다면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누구누구에게 선물도 사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돈을 지불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첨되지 않더라도 구입한 본인은 불평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까지 포함하여 돈을 낸 것이니까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세상 모든 일에 그리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생을 복권이라 생각하고 살면 당첨되지 않아도 어쩔 수 없지 뭐 라고 웃어넘기면 그만이니까요. 인생에는 보이지 않는 번호가 매겨져 있습니다. 지금 하는 일이 어쩌면 다른 어떤 걸로 바뀔지도 모르고 뭔가에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내가 뭔가와 교환 가능한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그 자체로는 이익도 손해도 아니지만 지금 빈손이 아니라 뭔가를 계속 손에 쥐고 있다고 생각하면 조금은 힘이 납니다. 마냥 괴로워만 하지 말고 어쩌면 그것이 당첨번호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의외로 많은 일을 견뎌낼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믿고 살아온 구석이 있답니다. 문제는 이 복권의 당첨 여부가 언제쯤 발표될지 모른다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당첨번호가 결정됐다는 발표가 나고 그 번호가 방송에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당첨되지 않은 줄 알았던 복권이 30년 후에 갑자기 당첨됐습니다 라는 소식을 들을 수도 있는 거죠. 그 복권에는 당첨 기한이 없으니까요. 자신의 삶에서 무엇이 당첨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당첨된 거나 다름없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그것은 자신의 인생에 헛되지 않았다고 나중에 생각합니다. 정말로 괴로웠던 추억은 아마도 10년, 20년은 걸리겠죠.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게 되기까지 말이에요. 하지만 어제 있었던 불쾌한 일, 다음 주에 해야 할 싫은 일이 부담될 때는 이 복권 방식을 도입해보면 그럭저럭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현실 극복법이랍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좋지? 좋아하는 일을 하면 되잖아. 인생은 이 물음과 답의 무한 반복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좋지? 좋아하는 일을 하면 되잖아.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지? 좋아하는 일을 하면 되잖아. 근데 어떻게 하면 좋지? 머리가 빙글빙글 돌 정도로 고민하지만 끝내 선택하지 못하고 결국은 당연한 듯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돼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 하고 싶지 않은 일은 안 하면 돼. 내가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것만 열심히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런 결론에 맞아, 맞아 라고 수긍하면서 그럼 지금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입장이니까 좋아하는 걸 선택하자고 다짐합니다. 순간 기분이 나아지죠. 그러고는 받은 메일을 열어보고 아직 답장을 보내지 않은 몇 통을 다시 쭉 훑어봅니다. 아, 어느 걸 먼저 선택하지?
어떡하면 좋지. 또 그렇게 완전히 제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저는 젊은 시절부터 이걸 되풀이하며 살아왔습니다. 사실 어떤 사람에게나 많든 적든 그런 면이 있지 않을까요? 젊은이들도 역시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신의 꿈을 생각할 때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좋아하는 걸 직업으로 삼으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당장 내일부터 뭘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생각의 연속일 겁니다. 결국 인생이란 이 물음과 대답 두 가지로 집약되는데 정말이지 너무 노골적이어서 뭣도 정취도 없습니다. 어지간히 비범한 사람이 아닌 한 진심으로 좋아하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보통은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거나 우연히 잘 되면 그걸 좋아하는 일이라고 믿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자신의 삶에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를 모르니 또 골치 아파질 수밖에요. 이 이야기는 제 방을 보고 생각한 거예요. 방이 너저분하더라고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도무지 깨끗이 정리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궁리를 한 끝에 청소법을 발명했죠. 아, 좋은 수가 떠올랐어. 일단 가장 중요한 걸 버리는 거야. 그렇게 하면 방에 남아있는 다른 물건들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거지. 발명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다시 또 문제가 생겼어요. 중요한 건 방에서 불필요한 물건을 전부 버리면 산뜻해질 것 같은데 그걸 골라낼 수 없다는 거였죠. 이것도 쓸지 모르고 저것도 쓸지 모르는데 어쩌지? 그렇게 갈팡질팡하다가는 영영 물건을 버릴 수 없게 되고 그런 방은 계속 너저분한 채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버리고 나면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것도 버렸는데 이걸 남겨둘 필요가 있을까? 라고 생각할 거고 그럼 슬쩍 버릴 수 있지 않을까 싶었죠. 이 방법이 가장 좋다, 최고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방이 깔끔하게 정리될 거라 믿고 다음날 즉시 이 방법대로 실행에 옮기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날은 일단 자고 말이죠.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그런데 가장 중요한 물건이 뭐지? 그런 생각이 들지 뭡니까? 결국은 가장 불필요한 걸 골라내야 할 때와 똑같은 상황이 된 거죠. 가장 불필요한 것부터 버리는 게 안 된다면 가장 중요한 걸 버리면 돼.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그마저도 결정을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 방은 지금도 여전히 너저분하답니다. 젊은 시절 별달리 일탈은 하지 않았다. 지금도 딱히 일탈하는 일 없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게 분명하다. 젊은 시절 별달리 일탈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딱히 일탈하는 일 없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게 분명하고요. 세상 많은 사람이 이렇게 살지 않을까요? 저도 다를 바 없습니다. 결혼을 결심한다는 건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결혼하기로 마음먹었을 때 앞으로는 이런저런 일탈도 못하겠네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런 저 자신이 웃기더군요. 일탈 비슷한 것도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결혼하자는 말에 건성으로 대답하고 결혼했지만 일탈 비슷한 것도 못 해본 주제에 결혼해서 할 수 없노라고 아쉬워하다니. 그런 저 자신이 우스꽝스러워서 정기적으로 그 생각을 떠올려 보곤 한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점점 보이기 시작하는 것. 그건 뭔가를 할 수 있게 됐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저것도 못해, 이것도. 이것도 못한다고 생각하는 건 그만큼 다른 어떤 것을 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 아닐까요?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했고 알게 됐다고들 합니다. 그거야말로 어른의 알아차림이죠. 점점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이 보인다는 것, 그거야말로 뭔가를 할 수 있게 됐다는 증거일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른바 남녀 사이. 텔레비전인지 라디오에서 딱 그 한마디만 흘러나오더군요. 쥐뿔도 모르는 주제에 이른바 남녀 사이라 라고 생각했죠. 이른바 남녀 사이. 그 말이 제 마음을 끌었고 어떤 그림을 붙이면 재미있을까 생각하면서 그려봤습니다. 아, 하고 생각하는 바로 그 느낌이죠. 어떤 사이인데? 라고 묻는다면 의미하는 바는 하나뿐이지만 일본어의 재미라고 해야 할까요? 알쏭달쏭하지만 알쏭달쏭하지 않은 느낌이 나쁘지 않아요. 저는 확실하게 표현하지 않는 그런 말들을 좋아해서 꽤 시시콜콜 반응합니다. 네, 은어 좋아합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그 옛날, 그때의 내 편이 되어 이해해주고 싶어요. 이것은 말 그대로입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될 일을 만들어내면 그만이지. 만일 그렇게 된다면, 그런 일을 만들어내면 그만이지. 이런 생각은 저에게는 굉장히 큰 테마입니다. 비슷한 예를 들어볼까요? 운동회 전날 아이가 달리기에서 실수할까봐 걱정할 때 만일 꼴찌를 한다면 꼴찌 깃발을 뽑으면 그만인 거야.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단다. 그렇게 말해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차마 그 말을 못해서 아이의 불안을 잠재워주지 못합니다. 옆의 그림은 어른이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입니다. 육아를 소재로 유쾌하고 유머러스한 연재를 한다고 가정해보죠. 그런데 만일 그리는 도중에 아이가 죽는 불상사가 생긴다면 연재를 계속할 수 없게 되겠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어떤 불가항력에 의해 확 바뀌어 버린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나? 저는 늘 그런 불안에 시달린답니다. 매사에 걱정이 많은 타입이라 내일 일어날지 모르는 일에 대해 늘 두려움을 안고 삽니다. 그런 저 자신에게 그렇게 매일 두려워해 봐야 뾰족한 수가 없어 라고 지극히 당연한 말을 들려주기 위해 그린 한 컷입니다. 만일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해도 그때 그 상황에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돼. 그렇게 될 것들을 만들어내면 그만이야. 저 자신에게 들려주는 말입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혹시 병에 걸렸다면 그걸 고칠 수 있는 약을 먹으면 되는 거다. 그리 생각하면 마음이 조금 편해지거든요. 누구에게나 내일의 변화에 대한 두려움은 있습니다. 변할 각오가 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변하고 싶지는 않은데 아직 뾰족한 수가 없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변화는 어김없이 찾아오는 법이죠. 그렇다면 변화를 마주하는 방법, 즉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그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바뀌게 된다면 그에 적합한 상황을 만들어내면 그만이지 라는 하나의 표현에 다다른 것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데다 지나치게 돌직구적인 표현이고 써놓고 보면 고작 두세 줄이지만 생각을 하고 나니 마음이 좀 편해지더군요.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것에 바짝 다가가기란 무척 어렵다. 사람의 고민이란, 괴로움이란 결국 그런 게 아닐까.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는 건 별 고민이 아닐 겁니다.
아마도 자기 일이니만큼 어떻게든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고 목표도 알아서 재설정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일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상대와 어떻게 그 일을 함께 해 나갈까 하는 점이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것에 바짝 다가가기란 무척 어렵습니다. 결국 우리 인간은 그로 인해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게 아닐까요? 고민이라고 이름 붙인 것에 태반은 거기에 원인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곁에 자신이 어찌해 볼 도리가 없는 존재가 있다면 그 존재를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부모들은 그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감각이 있죠. 육아가 바로 그런 경험이기도 하고요. 왜 우리 아이는 툭하면 남을 때릴까? 나 같으면 절대 하지 않을 행동을 내 아이가 하는 걸 보면 고민될 수밖에요. 그런데 말이죠. 자식이 완전히 타인이라는 걸 알면서도 부모이기 때문에 거듭거듭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는 듣지 않는데 그래도 입이 닳도록 말을 해야 하니 그야말로 부모에게는 고민이 아닐 수 없겠죠. 부모도 그렇습니다. 가령 치매로 많은 것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아무리 지적을 해도 같은 실수를 또 하고 또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말했는데도 왜 또 일을 저질러 버리는 걸까 싶으면 욱하고 치밀어 오르죠. 자신과 가까운 사람일수록 하지 못하는 것을 더 용납하지 못한다고 할까요? 마찬가지로 부부 사이도 그래요. 이 사람은 왜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건가 싶어 발끈할 때가 있습니다. 너는 왜 그걸 못해? 라는 불만이 사람으로 하여금 고민하고 괴로워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아닌가 싶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 상대가 하지 못하는 것에 바짝 다가가는 것이 아마도 사람으로서 가장 어려운 일이 아닐까 하고 생각했던 거죠. 뜻대로 되지 않는 타인과 뜻대로 되지 않는 자기 자신. 어느 쪽이든 힘들긴 마찬가지입니다. 사방 3m에서 일어나는 일을 사방 3cm 종이에 기록할 수 있다면 만족스러운 거죠. 지금이 제가 그렇고 앞으로도 그러하면 좋겠습니다. 세상 모든 일은 졸리기 전까지. 매일같이 꾸물꾸물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어느덧 졸음이 옵니다. 그럼 이제 자야겠군. 오늘은 이만 끝. 그런 느낌으로 살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지만 잠이 들면 그걸로 1회분이 끝납니다. 그러니 그 어떤 일도 어차피 잠들기 전까지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좀 편해지는 거죠. 하룻밤 자고 나면 상황이 꽤 달라지니까요. 모든 일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모든 일은 졸리기 전까지의 공회전이나 같은 거구나 라고 생각한 거죠. 제가 할 수 있는 건 제안 정도입니다. 책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라든가 표현할 만한 것은 사실 여기까지밖에 없다 라는 아주 노골적인 말입니다. 그 다음은 알아서 하세요 라는 의미니까요. 하지만 이런 지나치게 노골적인 말을 어떻게 좀 재미있게 할 순 없을까 싶어 늘 고민하고 있죠. 제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를 마치며 자, 어땠나요? 중년 남성의 끝없는 변명과 강변과 억지. 다시 읽을 때마다 부끄러워서 땅속으로 푹
꺼지고 싶은 심정이랍니다. 그러나 내용은 제쳐두더라도 내가 재미있다고 생각한 것을 어떤 형태로든 기록하여 남긴다는 건 여러모로 편리함으로 추천합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건 방법에 따라 기록할 수 있는 재미의 깊이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형식으로든 기록을 시작하면 자신의 방법 외에도 재미있는 것이 세상에 많다는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남에게, 자신에게, 세상에 조금은 따뜻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나도 모르게 생각한 생각들, 그냥 무심코 떠오른 생각들이랍니다. 요시타케 신스케 지음